광주 갔다가 이제 또 서울 가거든요. 사실 서울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 특히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독립협회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독립문 한번 갔다가 서대문 형무소 갔다가 그다음에 4.19 혁명과 관련된 사적지하고 또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적지를 한번 돌아봤죠.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 민주 로드로서 이렇게 해오신다는 게 독립협회는 일반적으로 약간 민주주의, 민주 로드 이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잡으셨는지. 사실 보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현대 이제 대한민국부터 시작을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해요. 4.19부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쳐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좀 주관적인 얘기긴 한데 또 몇몇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바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을 도항농민운동 그리고 독립협회부터 봐요. 사실 그 두 사건이 우리나라의 반봉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봉건 사회를 철폐하고 근대화로 나간다 혹은 반외세, 외세들을 막는다 이런 의미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가를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기치긴 했는데 그 요소를 잘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특히 독립협회 보면 소재필 씨가 와서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고 또 거기 보면은 만민 공동회 열잖아요. 거기 보면 신분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또 직업 귀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누구나 와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외치고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좀 더 발전되잖아요. 또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사실 현대 개념의 의회나 참정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독립협회도 역시 자신들이 그것을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종이 또 독립협회를 이제 몰아내게 될 때 보면 그에 대한 주요한 걱정이 이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국인데 네. 의회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렇죠. 물론 고종도 그 당시 생각으로는 강력한 자기의 이제 황제권으로 근대화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걱정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해왔던 행동 자체가 의회가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다양성 그것도 있지만 참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협회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정치 많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일반 민중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참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선출된 권력을 일정 기간 동안 갖는다는 게 지금의 민주주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이 아니라 세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독립협회 그 당시 민중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는 그 의식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들 각자 개개인의 진짜 깊은 내면 속에는 적어도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본 의식이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근데 낼 수 있는 국민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집단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단체로서 나타나는 독립협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작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의 뿌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는 그런 노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립협회 보면 백정이 올라가서 네. 발언하기도 얘기도 하고 하고 여성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발언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었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대단히 여성이 그렇죠. 그건 했었을까요? 여성은 내가 확실적으로 여성도 응원하고 하긴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네. 사실 그 우리 초대 대통령이 대단하네요. 이승만 네. 대통령도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의식이 이 굉장히 대단하다. 독립협회에 참여해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백정 분도 얘기할 수 있고 아이 성별에 전혀 없이 구애 없이 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상징성이 있네요. 근데 사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막 투철했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기가 어렵죠. 사실 이때까지 왕조 국가로서만 계속 살아왔는데 갑자기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 딱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장이 마련되어 있고 나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불만이라도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나라에 대해서 내 말이 보태기 생각하고 이것이 참여고 민주주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을 할 때 독립협회부터가 아닌가. 그래서 독립협회부터 시작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넣었어요. 사실 서대문 형무소 가면 당연히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독립운동가를 핍박했던 장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제가 바라보는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목표가 독립 그 이유는 몰라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보면 헌법이죠. 임시정부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수 없으니 그냥 임시로 세운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독립되었을 때 이 정부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가 되는 임시정부를 민주공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독립이 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 임시정부의 헌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재헌헌법. 그만큼 임시정부가 미래의 우리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임시정부에다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민주공화제로 함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함 이것이 딱 명시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민주주의를 멸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이 독립운동가들의 탄압은 사실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도 있긴 한데요. 그게 우선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좀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들이 또 민주주의가 표방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두려워하고 또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주관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탄압하는 게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독립협회로 시작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거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네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정부가 독립 이후에 출범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게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충분히 독립운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4.19라든지 그 위에 뭐 6월 항쟁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맥락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있었었다는 사실 4.19 혁명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왕조국가가 계속되다가 뭐 대통령이 잠시 되었다고 한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들이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자체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 4.19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또 5.18도 일어나는 거고 6월 민주항쟁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의 민주주의의 뿌리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부활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19로 이제 좀 넘어가요. 네, 4.19. 4.19 조사하시면서 어떤 것좀 느끼셨어요? 4.19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보면서 사실 저희가 영상은 서울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담을 수 없었던 것이 좀 있어요. 서울편을 보면 4.19 혁명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4.19 혁명하면 떠오르시는 분 서울에서 언급은 못했지만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김주열 열사. 그분에 대한 생각을 좀 담고 싶었는데 서울편이라서 제가 마산편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분이 사실 마산분이 아니시거든요. 아, 마산? 예, 마산 사람이 아니고 남원 분이신데 이제 마산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첫날 이 하필이면 3월 15일이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울컥한 거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날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바로 나갔는데 자기가 친척집이 있었대요. 친척이 나가지 마라, 무섭다 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내가 깨워해놓고 몰래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근데 도망 나오시다 보니까 옷을 제대로 다 입지 못하시고 흰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오신 거예요. 흰 티셔츠 바지랑.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복을 잘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에 오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교복, 검은색 교복을 입고 오죠. 김주열 열사만 한색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사실 김주열 열사가 어떻게 돌아가신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경찰이 쏘았던 출혈탄을 이제 막 돌아가시는데 표정이 되게 좋았던 거죠. 혼자 하얀색 입고 오셔서 그렇게 그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있는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잘 도착했는지 연락이 안 오고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내 아들이 실종이 됐다. 이걸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세요. 그래갖고 찾으시죠. 막 시체도 찾으시고 막 온 동네 찾으시니까 그 당시에는 마산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 사람들이 저 아줌마는 누군데 왜 남원에서 왔대? 좀 아들을 찾는데 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산 사람들 모두가 이제 김주열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소문이 퍼지잖아요. 어떤 애가 뭐 저수지에 빠진 경우가 있대. 저수지에 빠졌대. 이런 소문이 도니까 저수지 물 다 빼요, 마산 사람들이. 그래서 물을 다 빼요. 약간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로 찾았다가 아니라 함께 막 찾아보면 그쵸. 어디 갔지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그럼요. 움직인 사건이에요. 다 같이 움직이시다. 시체가 떠올랐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산에서 같이 그렇게 열심히 마산에서 열심히 찾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다그 주수지도 빼봤는데 못 찾아요. 못 찾고 이제 어머니는 너무 상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마산에 있을 수 없잖아요. 찾아 도저히 안 돼서 마산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연락 주겠다. 무슨 가기 싫어라고 하니까 가요. 이제 마산 남원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날 오후에 발견돼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경찰들이 이 김주열 열사 죽자 이 바다에 빠뜨리는데 이제 무거운 것을 엮어서 빠뜨리겠죠. 그 끈이 이제 이게 끊어져서 또 오르시게 됐는데 그날 오후에 발견되시면서 마산 사람들이 이 시신이 어떻게 될까봐 올라오자마자 이 시신이 김주열 열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마산 사람들이 이 친구가 잊어버린 그 친구구나. 그리고 이걸 어떡하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데려가면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마침 그때 부산의 한 기자가 3.15 그 마산 의거를 취재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부산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 커피를 먹고 있는 그 앞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이야 갔는데 시신이 있었고 사진을 찍어줘.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진 찍고 왔는데 이거를 보도를 하면 정권에 의해서 우리 신문사가 탄압을 받을 건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신문사 사장이 뺐다 뿌려요.
그리고 우리만 보도하지 말고 전국에 다 뿌려가. 그래서 그 사진들이 실리기 시작했고 그 보도를 받은 전국의 시민들이 붕괴를 했죠. 그래서 마산에서 시작됐던 그 의거가 이제 전국으로 퍼진 게 4.16. 사실 우리는 단순히 김주열 열사가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그냥 전국으로 퍼졌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마산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노력해줬던 거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기자가 있었던 그런 우연 그리고 자기네들이 탄압받은 걸 알면서도 전국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그 사장의 결단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4.19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조그마한 노력들 그 다음에 큰 결단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한번 좀 길게라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주목해본 시점은 이제 항상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전환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딱 어떤 사람한테 감정을 이입했냐면 그걸 최초로 보도한 사진을 찍어간 그 기자 있잖아요. 기자가 데스크에 자기 기사 사진과 글을 올렸을 때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보도를 하는 순간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자와 그 당시 이제 그 보도를 최초로 했던 데스크는 언론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건 알지만 내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선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의식이 발달이 됐는데 또 그렇게 지금을 또 대입을 해보면 그러한 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매체들도 워낙 많아지기도 했지만 가끔씩 보면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전에 그 선택과 결정 정말 각오가 필요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윤리적인 기사들도 있지만 좀 아닌 기사들도 좀 많아서 민주 시민과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가십성 기사들도 많고 게다가 언론사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차원이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개인이 하는 얘기지. 하지만 언론사에서도 오고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범람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기 좀 보태면 솔직히 4.19 혁명에서도 우리가 언론의 역할이 컸어요. 이게 마산에서 전국으로 퍼뜨리는데. 근데 6월 민주항쟁에서도 사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사실 언론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밝혀졌고 그리고 어떤 민주화운동이든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이에서 언론들의 양심 있는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좀 언론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도 사실 좀 많아요. 많은데 사실 제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불신이 되는 언론들은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 그 다음에 자신들의 소명 의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숨어 들어가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소리치면서 이거 발전하는 만큼 지금 사실 불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언론을 다루는 분들의 양심적인 모습들 분명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는 다수의 아니 대부분 좋더라도 몇몇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회든지 다수가 대부분 잘 돌아가고 있더라도 몇몇은 조금 의문이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언론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내리라 저는 사실 아직 믿는 편입니다. 솔직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요즘은 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6월 항쟁, 뭐 22까지만 해도 정말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뉴스에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느끼고 그 사건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은폐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권력이 굉장히 전 언론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 언론의 역할을 일반인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는 아주 강력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세상 이야기를 접하는 것보다 SNS나 이런 걸로 더 많은 정보들을 요즘 접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가 양산되어서 퍼져나가고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주의라는 내용으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들이 각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이 플랫폼을 가지게 된 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혁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지 않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사실은 이러한 대화는 뭐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언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남자들도 보이고 여자들도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들은 있었을 건데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대화가 또 유포가 되고 공개가 될 거잖아요. 이러한 플랫폼이 마련된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되게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 장점이긴 해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언론을 접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생겼고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면 내가 선호하는 채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선호하는 정보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를 내가 원치 않게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관계 이렇게 그렇죠. 내가 마음이 상하면 나는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정보를 찾아서 들으면서 미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언론이 여러 가지 막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위안을 찾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치적 경향성이라든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판단이 점점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양극단의 경향성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한쪽을 점점 인정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참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교사니까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매체라든지 앞으로의 아이들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저희는 지도를 해야 될지 또 예비 대학생분들은 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만 16세 이제 학생들께도 정당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학교 안에서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떤 특정 이제 유튜브 매체나 그런 걸 그렇죠. 보고 또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 논쟁적으로 부딪히게 된 아이들은 어떤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받은 이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학생들과 교사들이 부딪히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급할수록 전공법으로 가라고. 그거를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 문제에 바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한테 김정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정보가 다양한데 정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계속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수정 보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진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고 그렇게 조금 우리한테 맞게 세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필요하죠. 네? 근데 진짜 이런 대화가 정말 중요하죠. 사석도 그렇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맞아요. 계속 정기적으로 말에 대한 이게 자기가 대화가 교류가 없이 계속하면 사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나눠서 본다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내 논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이걸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서로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그나마 좀 소통이 되고 그나마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약간 그런 태도는 좀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마저도 그렇죠. 저도 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 봄으로써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서울편은 이렇게 언론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